예, 다음 우리 양창호 교수님으로부터 강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창호 교수님은 너무나 유명하신 우리 그 해운 경제학자이십니다. KMI 또 원장님을 또 3년 또 마치셨고 우리 또 해운신문 등에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아주 많은 글을 또 기고하신 학자님이시고 최근에 또 한국해운협회 또 후임 이제 상금 부회장으로 지금 내정이 돼 있으신 상태입니다. 이번에 그 컨테이너 또 경제와 관련된 좋은 책을 저술하셨기 때문에 모시도록 했습니다. 예, 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화면 공유부터 하고요. 화면 공유가 됐나요? 안 됐, 아직 안 아까 됐습니까? 됐다가 오히려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됐습니다. 예, 슬라이드 쇼로 해주십시오.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양창호 교수입니다. 저한테 제 그 저서 소개의 기회를 주신 김인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왕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해운과 항만 그리고 물리와 관련된 최근의 저서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밑에 있는 대로 물류와 해운 그리고 항만에 대한 저서를 집필했고요. 먼저 그 물류와 SCME에는 3판 중판이 이제 금년 1월 달에 나왔는데 작년과 금년에 고려대 바다 최고위 과정에서 이 내용 갖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그 물류가 기업의 고객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물류가 기업의 경쟁 우위의 원천을 위한 활동이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특히 물류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그 전략적 개념의 의사결정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류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물류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물류 서비스 제공자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시장 수요 예측 능력이다. 그래서 화주보다 더 앞선 시장 수요 예측 능력이 있어야만이 물류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류의 구성 요소와 재고, 운송, 해상 물류, 국제 물류, 반입 물류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물류 원가 분석과 그다음에 물류 정보 시스템 전자상거래, 제3자 물류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요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물류 보안, 그다음에 디지털 공급사슬과 미래 물류,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공급사슬 위험 관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만에 관련된 것으로 작년 1월 달에 발간이 됐고요. 금년 2월 달에 초판 2세가 발간이 됐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 시간에 소개가 되었죠. 당시에 그 발표했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항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활주의 그 물류사슬 운송 시간을 단축해 줘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화주의 수송화물 가치에 대한 창출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고생산성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항만에서 수행하는 전통적인 핵심 서비스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non-core activity, 비고유 항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항만 경제라고 한 이유는 항만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수요와 공급, 가격 경쟁, 경쟁, 가치 창출 이런
경제적 효율성과 그다음에 경제적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코노미 유니트다라는 의미에서 항만 경제라는 것이고 특히 항만의 기능이 화주에 대한 가치 창출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만을 항만 실무나 항만 물류보다는 항만 경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소개할 책은 컨테이너선 해운 경제입니다. 금년 10월 달에 박영사에서 발간이 됐고요. 오늘 바다 전문가 시간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컨테이너선 해운은 잘 아시다시피 그 화주의 그 화물을 적기에 수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송 활동이죠. 그래서 컨테이너 해운 경제를 수송하는 수요와 공급, 선사, 항로, 운임을 분석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동안 컨테이너선, 특히 정기선 컨테이너선에 대한 많은 자료나 책들, 문헌들이 주로 뭐 북미 항로, 유럽 항로 같은 원형 항로 위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유수한 그 외국의 그런 드루이나 포니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 자료들이 다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 북미 항로나 유럽 항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놨고 우리가 그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의 근해 항로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화물의 68%가 동남아, 중국, 일본 같은 근해 해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영내 항로, 한동남아 항로, 한일 항로, 한중 항로 같은 근해 항로의 현황에 대해서 중점 기술을 했습니다. 정선 서비스의 운송 수요와 선대 공급, 그다음에 선사들의 어떤 특징, 특히 이제 최근에 선사들의 그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통합에 대한 그 추이를 분석을 했고요. 뭐 정기선 컨테이너선에서는 당연히 얼라이언스와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향,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그 shipping 사이클이죠. shipping 사이클이 대부분 분석이 이제 건화물선 위주로 되어 있었고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shipping 사이클 분석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 책에서는 해운 주기 변동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선이나 신조선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음선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해운 경기 변동 요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법 쓸 것이냐라는 것도 기술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선사의 특강을 나가면서 이런 변동 요인 기법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걸 다 모아서 이번 책에다가 다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기선 해운 동맹 그리고 컨테이너선 선사들의 공동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의의를 갖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잘못된 건지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운임 담합으로 제재를 받는 건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을 못한 거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그 기술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 복합 운송에서의 그 포워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그 해상 운송에서 포워더 역할이 중요한데 이걸 좀 다시 들여다봤고요. 결국은 컨테이너 선사는 수출 화주에 대해서 일회성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화주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저희 화주에 대한 물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 이것이 결국은 화주와의 공급사설 파트너로 발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컨테이너선 해운 서비스를 발전시킬 미래 방향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 책에서는 기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목차와 특강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3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에서 해운 발전, 2장에서 컨테이너선 해운 특성, 3장에서 수요와 공급, 4장에서 컨테이너선 운항, 5장과 6장에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그 영향, 그 다음에 7장에서는 해운 비용과 운임 결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8장에서는 컨테이너선 해운 주기 변동, 9장과 10장에서는 해운 동맹과 정기선사 간 공동 행위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11장에서는 복합운송과 포워더, 12장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 13장에서는 컨테이너 해운의 미래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빨갛게 표시된 4장의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 중에서 정기선 해운 항로
특히 이제 근해 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이 근해 항로에서의 정부선사 간의 공동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부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선 해운 항로는 알프라이나의 그 2021년 말 자료에 의하면 세계 38개 지역에서 총 1,400여 개 정기선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화재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죠. 밑에 있는 표에 있다시피 아시아 영내 항로에 492개 항로로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의 영내 항로가 240여 개, 아시아 북미 항로가 90개, 맨 밑에 있는 유럽 극동 항로가 29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기선 해운 항로는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죠. 동서항로, 남북항로, 영내항로. 동서항로는 이제 북미 항로와 유럽 항로를 말하고 메인 트렁크 라인, 그래서 기간 항로라고도 말하면서 가장 전형적인 장거리 항로죠. 산업의 중심지인 북미 서유럽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고 물동량 전체의 약 절반, 약 45%가 발생한 항로고요. 컨테이너선 선박량의 절반 이상이 취항을 하게 됩니다. 특히 10,000TEU 이상의 초대형 선박이 모두 취항하고 있는 항로죠. 이에 비해서 남북 항로는 북반부와 남반부의 경제권이 연결되는 동북아 동남아 항로, 유로 아프리카 항로, 북미 중남미 항로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당연한 물동에 많은 것은 동북아 동남아 항로입니다. 세 번째 영내 항로로서 동북아 영내, 남중국과 동남아, 동남아 영내, 유럽 영내 등 단거리 항로고 소형선이 투입되는 항로지요. 영내 지역의 물동량이 규모가 큽니다. 그렇지만 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선박 수요 측면에서 보면 그 영향은 동서기간 항로에 비해서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북미 항로, 유럽 항로, 아시아 영내 항로, 한 동남아, 그다음에 동북아 영내 항로인 한중 하인 항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옆에 있는 표에 있다시피 아시아 영내가 전체 물동량 중에서 35%를 차지해서 아시아 영내 항로는 항로 수에서나 물동량에서 모두 35%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아시아 영내, 북미, 유럽 항로를 세계 3대 항로라고 본다면 이 3대 항로의 물동량 비중이 전체의 61%를 차지합니다. 북미 항로를 먼저 말씀드리면 극동 지역과 북미 간 서비스로 시랜드가 68년에 시애틀과 요코하마 항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전체 물동량의 14.4% 해당되는 2,700만 TU를 수송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북미 동안, 북미 서안, 걸프만 이렇게 세 개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북미 동안가의 서비스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거죠. 오로터 서비스라서 전 구간 해상 운송을 하고 있는 것과 북미 서안으로 가는 해상 운송으로서 나중에 북미 서안에서 철도로 미 동안까지 연결되는 해륙 복합 운송 서비스로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2017년 6월에 새로운 파나마 운하가 개통된 이후에 파나마 운하 최대 통과 가능 선박이 폭 32m, 길이 295m에서 폭 49, 길이 366m로 확대가 됐죠. 그래서 파나막스 선박이 5,000TU에서 15,000TU, 소위 네오 파나막스가 15,000TU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미 서안에서 동안까지 가는, 중부까지 가는 철도 운송은 더블 스택 트레인으로 운송이 되고 있죠. 북미 항로의 특징은 왕복항 간 많은 화물 불균형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스트바운드는 2,000만 TU에 달하는데 미국에서 아시아로 오는 웨스트바운드는 740만 TU에 불과합니다. 북미 항로의 그 항해 서비스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북미 서안 항로는 일반적으로 극동에서 5개 항만, 미 서안에서 3개 항만에 기항하고요. 항해 거리는 LA항까지 약 9,700km. 북미 항로, 북미 서안 항로에는 보통 그래서 6 내지 7척이 하나의 아이티너리로 투입되고 있고요. 6,000TU에서 12,000TU까지 선박이 투입됩니다. 지금 현재 37개 서비스가 운항되고 있고요. 위클리로는 평균 운송 능력이 약 7,600TU 정도 되고 왕복 운항 일수가 50일 정도 됩니다. 이에 비해서 북미 동안 항로는 극동의 5개 항만, 파나마의 1~2개 항만, 미 동안의 3개 항만을 기항하죠. 파나마를 통해서 뉴욕항까지 약 9,000km가 추가가 됩니다. 보통 10척 내지 11척의 선박이 투입되고 6,000TU에서 크기는 15,000TU 선박까지 투입이 되죠.
21개 서비스가 운항 중에 있고 위클리 8,100 TU 정도의 운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 왕복 운항 일수는 74일 정도 되죠. 유럽 항만은 뭐 북유럽과 그 지중해 항만에서 중국 항복, 일본, 대만 등 여러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유럽 항로도 왕복 화물 불균형이 발생하죠. 웨스트바운드는 1,600만 TU인데 이스트바운드는 700만 TU밖에 안 됩니다. 유럽 항로 항해 서비스 운영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아시아에 7개 항만에 들리고요. 유럽에 4개 항로, 총 한 10개나 11개 항만에 기항을 하고요. 항해 거리는 로테르담 항을 기준으로 할 때 26,000km가 됩니다. 이미 보았던 북미 서한 항로 약 2.7배가 되는 거리죠. 보통 12척을 선박을 투입을 해서 16,000TU에서 24,000TU까지 초대형 선박이 취항합니다. 그리고 29개 서비스가 운행 중에 있고요. 위클리 운송 능력이 16,000TU로 북미 서한의 2배 이상이 됩니다. 항차당 평균 운항 일수가 라운드 보야지가 81일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럽 항로나 북미 항로는 이렇게 많은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대형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통해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2M, D 얼라이언스, 오션 얼라이언스 같은 3대 얼라이언스가 북미 항로하고 유럽 항로 서비스에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죠. 아시아 영내 항로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전체의 35% 차지할 정도로 세계 1위 항로입니다. 아시아 영내 항로는 아시아, 유럽, 아시아 북미 함께 세계 3대 항로고요. 문제는 이 아시아 영내 항로가 유럽 항로하고 북미 항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많은 부분이 중첩이 되고 있죠. 아시아 영내 항로하고. 그래서 아시아 영내의 물동량 증감에 따라서 투입선대의 증감도 이루어지게 되고 선박의 대형화도 이루어져서 항로 사정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시아 영내 항로는 동북아에서 동남아 가는 거, 동북아 내 항로, 동남아 내 항로, 그리고 남중국에서 대만, 필리핀, 베트남까지 가는 4개 항로로 구분이 됩니다. 동북아 동남아 항로는 2021년 기준으로 159개 항로가 있고요. 동북아 내 항로에는 150개 항로, 동남아 내 항로는 92개, 남중국과 관련된 항로가 54개, 총 455개 항로가 운영되죠. 이 중에서 동북아 동남아 항로 경우는 정선 서비스가 총 159개 서비스가 있는데 위클리 2,220 TU 정도의 운송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항차당 운항 일수가 24일이고요. 동북아 동남아 항로는 다시 한국 동남아 항로 58개 서비스, 중국 동남아 항로 65개 서비스, 일본 동남아 항로 40개 서비스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 투입 선박량을 보면 2012년부터 18년까지 아시아 영내에는 6년간 83%나 증가해요. 근데 이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투입량은 38% 증가하지 않았어요. 즉 아시아 영내 공급 증가율이 전 세계 공급 증가율의 2배 이상 높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아시아 영내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의 원인이 됩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남아 항로가 캐스케이딩, 소위 선박의 전환 배치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투입이 되면 주로 그것은 유럽 항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항로에 2만 TU 초대형선이 신규 투입되면 이 항로에 운항되던 기존의 뭐 12,000이나 13,000 같은 기존 선박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항로로 캐스케이딩 전환 배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 배치에서 북미 항로나 다른 항로도 역시 선박이 대형화되는 그런 연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거를 캐스케이드 이펙트, 전환 배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럽 항로나 북미 항로에서 다시 남북 항로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시아 영내 항로로 전환 배치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시아 영내 항로의 그 물동 선박 투입이 이렇게 2배 이상 증가됐다라는 것이고 만성적인 공급과잉의 원인이다라는 이유입니다. 동남아 항로 투입하는 선사는 약 42개에서 45개 정도 선사하고요. 국적 선사는 11개 정도 됩니다. 국적 선사 11개 선사 중에서 25대 선사에 포함된 선사는 2018년 기준으로 HMM, 고려, 해운, 장금, 상선, SM 상선 4개뿐이고요. 밑에 있는 그림에 보다시피 아시아 영내항로는 아주 많은 항로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동남아 항로를 살펴보면 한 동남아 항로는 특징적인 것이 물동량이 크게 늘는다라는 거죠. 2011년 표에서 보시면 2011년에 수출 수입 합계가 185만 TU였는데 맨 밑에 2018년에 보시면 수출 수입 합계가 290만 TU로 늘어나서 지난 7년간 연평균 7%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항로입니다. 이 한동남아 항로는 한국에서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등으로 오가는 항로지요. 밑에 있는 표에서 보시면 수출 항로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있는 베트남이 가장 많죠. 45만으로. 두 번째로 이제 홍콩 가는 거, 한국에서 홍콩 가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가는 겁니다. 수입 항로를 보면은 여전히 베트남에서 한국 오는 것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서 한국 들어오는 게 높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태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동남아 항로의 그 운송 사업자는 국적선사로는 고려, 남성, 동진, 쪽이 있고요. 외국 공사는 APL, CNC, 코스코, GLC 등이 있습니다. 점유율 순위를 보면 수출 항로는 고려, 흥하, HMM 순이고요. 수입 항로는 고려, HMM, 흥하 순입니다. 상위 점유 수출 점유율 상위 5개 업체를 봤는데 이 5개 업체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문제는 이제 한국 동남아 수출 물동량 또 수입 물동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아시아 전체 물동량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밑에 있는 표에 있다시피 한 동남아 수출에서 아시아 역내 비중은 평균 9.5%, 수입 비중도 9.6%, 즉 우리의 그 동남아 물동량은 아시아 역내에서 10% 정도 미만에 차지하고 있는 정도다라는 거죠. 아시아 동남아 항로는 아시아 역내 항로의 하부 항로입니다. 즉 아시아 역내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동남아 각 항로의 운임이 연동되는 하부 시장이다라는 거죠. 이 이유는 한국 동남아 항로의 위클리 수송 능력이 12만 TU인데 아시아 역내 항로에는 455개 항로에서 위클리 220만 TU에 달합니다. 그러니 뭐 여기에 수급에 의해서 아주 한 동남아 항로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항로 운임이 아시아 역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아시아 역내는 세계 컨테이너 수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 컨테이너 수급과 아시아 동남아 항로의 운임을 두 개를 밑에 표에서 보다시피 보면은 상당히 유사하죠. 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7697로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동남아 항로는 2011년 이후 17년까지 평균 공급 과잉률이 23.7%에 달합니다. 이 자료는 이제 일일이 뒤져서 구한 자료인데 평균 공급 과잉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죠. 당연히 공급 과잉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밑에 있는 표에서 보다시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적자인데 2010년과 2014년을 빼놓고는 전부 다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항로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선박 과잉으로 공급 과잉으로 선사할 수 있는 경쟁 전략은 낮은 운임밖에는 없었죠. 영업 이익률이 적전한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중국 항로죠. 한중 컨테이너 서비스는 88년에 홍콩의 버나미사가 부산 상해 항로를 개설하면서 시작됐고 본격적으로는 92년 8월에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 이루어졌죠. 한중 항로는 아시다시피 한중 양국 정부의 해운회담 합의에 기반해서 선박 서비스나 선박이 투입되는 관리 항로로 운영되고 있어요. 관리 항로라는 것은 양국의 그 해운 당국이 선박 투입이나 항로 개설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양국 정부가 매년 개최되는 해운 회담을 통해서 항로에 어떤 항로를 개설할지, 또 기존 항로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할지, 투입한다면 선박은 몇 척을 투입할지, 또 투입하게 되면 어떤 선사를 결정할지를 다 결정하는 것이죠. 제3국 선사는 이러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중항로 취향선사는 국적선사 17개, 중국선사 21개 사고요.
총 77개 항로가 개설돼서 정선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은 뭐 크게 증가했죠. 수교 90년 수교 이후에 크게 증가했고 무역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 물동량은 91년 비해서 2019년에는 3,900%, 수입 항로도 91년에 비해서 2019년에 1,800% 정도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수교한 이후 18년간의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23%, 연평균 증가율이 이렇게 오랫동안 23% 증가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한중 항로 물동량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한중 해운이 아주 좋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공급 과잉이 아주 심화됐던 항로입니다. 한중 항로를 연결하는 항만은 우리 부산, 울산, 광양, 인천이고요. 중국 항만은 상해, 닝보, 다롄, 천진, 칭다오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중 항로는 통상 닝보항 이북의 항만과 연결하는 것을 저희 북중국 항로를 의미하죠. 그림에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4개의 항만과 중국의 닝보항 이후에 있는 그러한 그 항만들을 연결하는 것을 한중 항로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한중 항로의 그 항만별 물동량을 보면 상하이, 텐진, 칭다오, 닝본, 다롄 같은 중국의 5대 주요 항만과 수출 수입 항만이 전체 물동량의 71%, 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적선사는 고려, 남성, 동진 등이고요. 중선사는 콩, 뉴걸뉴스, EAS 등입니다. 제3국 선사도 많은데 합박, CMEC, MCC, 양민, 에버그린, TS라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용 컨테이너 전선이 아닌 페리선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진천, 위동, CNK 페리, 나인 페리 같은 페리선사가 있고요. 이 페리선사는 대부분 한중 양국의 합작선사입니다. 선사별로 수출 수송 점유율을 보면 국적선사 중에서는 장금이 제일 높고요. 중국 선사 중에서는 EAS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한중 항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과잉으로 선사 간 운임 경쟁이 아주 심화되어 있는 항로입니다. 밑에 있는 표에 보다시피 한중 항로의 그 보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소송률이 50%가 안 됩니다. 20년 가까이 평균 50% 이상 공급 과잉 상태를 지속해왔다라는 거죠. 한중 항로는 한국과 중국의 협의회 회원선사로서 39개가 있지만 비회원선사가 20여 개에서 총 59개 선사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표에 보다시피 분홍색의 수출 소송률이 훨씬 더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중 항로에서 그 제3국 선사의 점유율은 5% 내외밖에는 안 됩니다. 이 이유는 결국은 선박 과잉과 과당 경쟁으로 운임이 하락해 있어서 수익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 선사의 운송 참여가 낮은 이유죠. 만약에 제3국 선박이 시장이 호전되고 운임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초대형 선박을 내세워서 한중 간 화물의 집화 경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항로고요. 특히 한중 항로는 지금 관리 항로로 관리되고 있는데 개방이 되게 될 경우 개방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중 항로에 우리 선사들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협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해운회담을 통해서 한중 항로의 점진적 개방 이런 거를 통해서 적취율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개방 방안을 추후 마련합시다 이렇게 좀 합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적선사는 지금 우리 한중 항로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한중 항로에 진입하지 않은 선사가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만약 개방하게 되면 이들이 들어오게 돼서 국적선 점유율이 대폭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죠. 운임을 살펴보면 좀 심각합니다. 2003년 이후 2018년까지 한중 항로의 공급량이 이렇게 50% 이상 되면서 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수출 운임은 까만 겁니다. 20피트 컨테이너당 2003년에 180달러에서 2017년에 1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2018년에는 대량 화물 화주에 대해서는 운임을 1달러까지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수입 운임도 20피트 컨테이너당 2003년 200달러에서 2010년 20달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항로입니다. 다음으로 한일 항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항로는
한국과 일본의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고요. 우리 항만은 부산, 울산, 마산, 광양, 인천 5개인데 여기에 이제 군산, 대산, 목포, 평택, 포항을 포함해서 10개 항만이 취항하고 있고요. 일본은 총 60개 항만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취항하는 항만을 3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메인 포트, 니어 포트, 로컬 포트로 나눠볼 수 있어요. 메인 포트는 물동량이 많은 중요한 항만입니다. 도쿄, 고베, 나고야, 요코하마, 오사카 같은 5개 항만이고요. 니어 포트는 메인 포트 인근에 있는 항만이에요. 치바, 가와사키, 도요하시, 시미즈, 요카이치 같은 5개 항만으로 메인 포트의 대체 항만의 역할을 하고 있죠. 로컬 포트는 메인 포트나 니어 포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물동량이 적어서 중요성이 덜한 그런 지방 50개 항만을 말합니다. 물동량 비중으로 보면 도쿄 등 5개 메인 포트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요. 지바 등 5개 니어 포트가 20%, 나머지 50개 항만이 비중이 30%를 차지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다시피 일본의 항로는 지역별로 크게 개인, 한신, 서한지역, 관문지역, 기타 지역으로 5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 개인 지역은 이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가는 그 해안 지역에 있는 항만을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한신 지역은 고베, 오사카 지역에 있는 항만이고요. 이 2개 지역의 항만 수는 총 12개지만 상대적으로 적지만 물동량이 이 지역으로 상당히 집중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습니다. 서한 지역은 서한 지역에 있는 항만이고요. 관문 지역은 규슈 지역과 그 다음에 혼슈 남단,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남쪽에 있는 항만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기타 지역은 혼슈 일부와 시코쿠 지역에 있는 항만을 얘기를 합니다. 한양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출 물동량은 2003년 72만 TU에서 2018년 111만, 수입 물동량도 2003년 45만에서 2018년 86만.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크게 증가하지 않았죠. 아주 꾸준하지만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그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로 사업자는 대부분 국적 선사입니다. 고려 남성 중. 중국 선사는 이제 SITC 하나 정도죠. 한일항로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일항로 취급 화물을 이제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 수출입 화물, 로컬 화물과 환적 화물, TS 화물로 나눌 수 있어요. 수출입 화물은 수출입 계약 후에 계약 선사 선박으로 직접 수송하는 방식이죠. 이거에 비해서 한국 환적 화물은 수입국 화물 인도 전에 중간 경유국, 부산 같은 데 들려서 계약 선사의 선박에서 자사 선박 또는 타사 선박으로 옮겨 수송하는 방식이죠. 이 환적 화물은 다시 삼국간 TS하고 피더로 나눠지는데 삼국간 TS는 똑같이 소위 환적 화물인데 중간에 이제 부산항 같은 데서 환적항에서 자기 선사, 자사 선사로 옮겨서 피더 운송을 하는 경우는 환적하는 경우는 삼국간 TS고 다른 선사, 다른 타 선사의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는 피더선이다 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쭉 피더 화물이다라고 이거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업자와 운송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계약선사가 선박으로 운송하다가 환적항까지 수송하고 환적항에서 다 타사의 선박에 실어서 제3국까지 가는 거고 또 반대는 그 반대가 되는 걸 피더 화물이라고 그러죠. 삼국간 TS하고 좀 다른 그런 형태고 2018년 기준으로 선사별 수출입 물동 수송 점유율을 보면 로컬 화물은 고려 장금, 흥하순이고요. 환적 화물은 장금, 남성, 동진순. 로컬 화물과 환적 화물의 주력 선사가 다른 점이 특이하죠. 그렇지만 수출입 물동량 점유율 상위 5개 업체는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한양로의 물동량은 로컬 화물과 환적 화물이 조금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데요. 로컬 화물 같은 경우는 일본의 10대 주요 항만의 물동량이 수출의 경우는 67%, 수입의 경우는 61%를 차지해서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환적 화물 같은 경우는
수출 항로에서는 지방 항만이 85%, 수입 항로 같은 경우는 지방 항만이 81%를 차지하죠. 즉 환적은 지방 항만에서 수요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일 항로에서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사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자체는 선사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운임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CMA, CGM, 하팔로이드, ONE 같은 원양 선사와 경쟁해야 되죠. 고려페리 같은 페리 선사와 또 경쟁해야 되죠. 그것은 어려움이 갖고 있습니다. 즉 한양로도 공급 광역으로 운송 물동을 확보하기 위해 선사한 경쟁이 심화된 항로예요.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평균 적재율이 47%에 불과해서 역시 10년 평균 50% 이상의 공급 과잉 상태로 운항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국적 선사들이 이런 맹해 선사들의 경쟁을 의식해서 저울임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항만까지 수송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놔서 양국의 화주들에게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거죠. 이렇게 어려움에 불구하고 밑에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수입 항로의 수송률은 아주 낮죠. 한양로를 포함해서 근해항로가 그런 그 해운동맹과 관련이 된다라는 얘기는 근해항로에 있는 이런 중소형 선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했던 것이 해운동맹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한양로 경우를 보면 근해 선사협의회를 통해서 선사 간 공동행위로 해운 불황기에 어느 정도 출혈 경쟁을 막아냈고 많은 영세 선사들이 도산하지 않고 운항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2007년부터 한양로에서는 선적 상한제도, 소위 실링 제도가 도입됐고 또 최저 운임 가이드라인 같은 걸 통해서 지나치게 운임 하락을 하는 것을 막고 운임 안정에 기여를 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선서 간 공동행위가 허용되어 있어서 다수의 중소형 국적선사들이 이런 대형선사의 저가 운임 공세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고, 이들이 경쟁적으로 한일 구간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적인 정선 운송 시장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한양에서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형 선사인 맹해 선사들이 수송 능력을 크게 늘려서 과당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우리 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전략을 세울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 한양로는 지금의 국적 선사와 외국적 대형 선사 간의 경쟁이 아니고 외국적 대형 선사가 과점하는 시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한일 양국의 화주는 그대로 그 피해를 받게 되겠죠. 한중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항로인데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해운동맹이 있어서 이런 운임 하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최저 운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과도한 운임 하락을 방지하고 운임 회복을 이뤄내서 선사들의 생존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중항로의 공동행위는 항로의 점진적 개방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국적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공동행위가 없어진다면 시장 경쟁이 격화돼서 한국과 중국 컨테이너 선사 중에서 한국 선사, 소형 선사는 다 퇴출될 것이고요. 중국 선사와 대형 선사만 운항하는 그런 항로로 변모될 것입니다. 한 동남아 항로도 마찬가지죠. 동남아 정선사 협의회를 통해서 한 동남아 과당 경쟁을 막고 최저 운임 가이드라인 같은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해서 장기간의 해운 불황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동남아 항로의 우리나라 무역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수출입 화주에게는 무역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해운동맹을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할 때는 EU가 해운동맹을 폐지하고 해운동맹을 독점 금지에 관련된 것으로 다 폐지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해운동맹은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근해항로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의 지금과 같은 이러한 그 해운동맹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들여다보면 이것이 해운동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 서적에서 본 해운동맹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화주에 주는 폐해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해운법상 외항정비선 해운사업자 간의 운임 등 공동회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허용되고 있어요. 해운 동맹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이유는 공동행위에 의한 폐해보다는 운임 안정, 그다음에 과도한 경쟁 방지를 통해서 외항해운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화주 등 국민 경제에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입법 취지에 기초한 겁니다. 특히 이제 한일, 한중, 동남항로 같은 근해 해운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중소해운 사업자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공동행위를 한다 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 왔었죠. 정상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도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사 간 공동행위를 운임 담합으로 결정을 했죠.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거는 해운법을 적용해야 되는 그 법리를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법리 오해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걸 통해서 조속히 근해항로에서 선사간 공동회의가 다시 정상화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쳤고요. 김현 교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질의사항이나 토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오늘 그 김인영 교수님한테서 토론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예, 먼저 좋은 책을 출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존의 책들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아시아 영내 항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 주셨고 또 오늘 또 특별히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기존에 우리가 잘 몰랐던 아시아 영내 항로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존에 나왔던 책들과 굉장히 차별화되고 또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책을 좀 많이 자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원장님께서 또 공정위의 그 헛발질로 우리나라 선사들의 발목 잡기 또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이익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 양 원장님께서 또 해운협회에서 앞으로 또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또 적절하게 대응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이라고 할까요? 또 양 원장님의 또 그 의견을 또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아시아 영내 항로의 미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아 영내 항로를 생각할 때 선봉량, 또 신규 항만 개발, 그리고 또 해운 기업과의 경쟁, 나아가서 우리 공정위의 그런 규제와 같은 이런 법 규제의 측면에서 앞으로 아시아 영내 항로가 지금과 같이 계속 선봉량이 계속 늘어나고 또 새로운 신규 항만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기업 간 경쟁이 아주 뭐 치열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원장님
조금 그럼 기다리시고요. 원래 지정 토론 되셨던 분들 또 질문 한꺼번에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권호인 대표님, 권 대표님. 예, 마이크 켜주십시오. 마이크. 예, 양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일을 해왔던 분야에 대한 발표라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교수님이 차분차분하게 실무적인 것을 많이 다뤄주셔서 일반인들 이해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에 있지 않는 내용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교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업계가 또 이 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일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은 법의 충돌이죠. 해운법하고 공정거래법.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해운산업계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얼른 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이 선주 국가이냐 아니면은 화주 국가이냐를 먼저 결정해 놓고 가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물량만 놓고 봤을 때는 화주 국가가 되기에는 보림이 작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이 있고 해운이 있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인 문제도 같이 겹쳐져서 선주 국가를 지향하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도 체계적으로 발표가 되거나 주장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쓴 책이 항만 경제, 컨테이너 해운 경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경제라는 자리에 산업을 갖다 놓으면은 일반인들이 더 친숙한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경제라는 용어를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운이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을 건가? 제 질문의 요지는 국가형 해운 선사가 있고요. 국가형이라는 것은 한국의 물동량을 수출입하는 데에 적정한 규모 아니면은 국제형 선사 예를 들면 모스크라든지 CMA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자국 물량이랑 관계없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선사가 되어 있죠. 그럼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건가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한세희 과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컨테이너 디텐션 디머러지 차지 한국은 법적 체계가 미비합니다. 화주의 의무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절차도 법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 예약을 해놓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선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 일본이나 중국은 그 비용은 화주 비용이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화주가 자기가 선적 예약을 해놓고 나서 그거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제도의 미비, 해운업계의 대책의 부재로 이런 모든 비용이 해운회사가 떠안게 되어 있는 그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사항이 좀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한중항로를 언급을 하셨는데 한중항로는 관리 항로이죠. 양국 간 해운회담에 기반해서 항로 운영을 하는데 그 원칙이
균등 선복 원칙입니다. 항로도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의 한국, 중국 선사가 균등한가? 특히 카페리 부분에서 균등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 원장님께서 메모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한 그 답변을 우리 양 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종일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시아 영내 항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시아 영내 항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좁은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물동량보다는 동남아 지역의 물동량이, 수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수출, 전 세계의 어떤 제조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과 관련이 되고요. 또 우리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남아 지역의 물동량이 증가되는 건 그나마 미국이나 중국의 물동량이 정체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큰 좋은 소식은 분명한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동남아 항로를 포함해서 아시아 영내 항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글로벌화되어 있는 항로예요. 아주 마음먹으면 누구든, 특히 이제 초대형 선사들이 쉽게 선복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항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선복 과잉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 영내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물동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요. 해운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수익성은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은 자신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공급 과잉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명로가 좋아지면서 대형선이 빠져나가서 북명로로 빠져나가는 캐스케이딩이 일어나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시황이 다시 줄게 되면 갔던 그 배들이 다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캐스케이딩 이펙트로 공과잉 대형선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수익성 규모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요.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항로는 과거와 같이 계속 수익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항로로 남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취하고 있는 많은 선사들이 이렇게 여러 항로에서 여러 선사가 경쟁적으로 운항한다는 건 우리 선사에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화주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경제 차원에서 여러 선사가 도산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임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공동회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인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평소에 이렇게 많은 해운에 대한 많은 관심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위에 관련돼서는 제가 공정위에 관련돼서 보고서도 썼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해운법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을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했다라는 게 분명한 것이고요. 그것은 아주 여러 가지 법리상 그다음에 정황 증거나 모든 것으로 다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해운법 적용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도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지만 그래도 정착되어 있는 해운법 운영에 관련된 어떤 일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해운법에다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해운법 개정이 이루어져야겠죠. 그 해운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 관련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데 해양수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비해서 힘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실제로 해운산업이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더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잘 설명한다면 해운법 개정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주국가냐 화주국가냐라는 것을 갖고 얘기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미국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화주국이고 또 유럽처럼 극단적으로 선주국인 그런 나라들은 분명히 선주국이다, 화주국이다라는 색깔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주국이라고 얘기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분 선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화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듯이 또 EU에서는 선주국가이기 때문에 선사들이 대형화되고 선사가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또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주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화주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도식적인 생각보다는 우리의 해운 산업이 화주와 함께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 궁극적으로는 화주에게 가치를 주는 것, 화주에게 경쟁력을 갖다 주는 해운회사가 경쟁력 있는 해운회사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 해운경제, 항만경제라는 말 썼냐? 뭐 말씀하신 대로 해운산업, 항만산업도 올바른 네이밍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칫 그 해운이나 항만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 실무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하역이나 또는 운송이나 이런 실무적인 것으로 들여다볼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항만과 같은 경우는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하역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화주들이에요. 화주들은 결국은 그 항만을 통해서 어떤 항만을 통해서 가는가에 따라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되고 자기의 경쟁력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항만 배후지에서 내 화물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그런 것이죠.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경제적 주체들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코노미 유니트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항만 경제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도 운송하고 있는 운송인의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운송을 하는 화물을 주는 사람은 화주예요. 화주가 특정한 선사를 이용한다는 건 그 선사를 이용해서 내가 더 이익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죠. 즉 선사는 화주한테 대해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된다든지 또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소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코노미 유니트의 관계다라고 봐서 해운 경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국가형 해운의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국제형 해운의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저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수출입과 필요한 그러한 해운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의 해운력이 있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뜻은 뭐냐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그만큼의 해운력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해운력에 우리의 경제력에 맞는 해운력만 갖겠습니다 했을 때 머스크 같은 그런 초대형 유럽의 초대형 선사들이 자기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선사를 소위 규모의 경제를 갖고 덤벼들잖아요. 그들과 경쟁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선사, 우리의 해운 경제 규모에 맞는 해운력만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경쟁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해운력을 갖는 것이지 국가형 해운이나 국제형 해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디텐션 데모리저 관련된 부분은 물론 뭐 우리가 어떤 그
부가 요금으로서는 충분히 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최선이나 어떤 지체가 됐을 때 어떤 그런 법적인 상법상 법적인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미흡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해운회사가 부담하느냐 화주가 부담하느냐라는 부분은 지금도 그 무역 거래 조건에 의해서 해운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고 화주가 부담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하고요. 한중항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한중항로와 관리항로 탄생됐을 때는 균등선박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중항로가 관리항로가 아니라 중국에서는 한중항로 개방합시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개방을 합시다라고. 우리 쪽에서는 개방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올 피해가 크기 때문에 좀 미룹시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게닝 파워에서 밀려버리게 됐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부 부분에서는 균등 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균등 지분을 만들어놨는데도 서로 팔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좀 중국의 지분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한중항로 개방을 그래도 최소한 늦춰가면서 한중항로의 안정적인 선사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그런데 아까 디텐션 디머레이지는 그 뜻이 아니고요. 디텐션 디머레이지는 무역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분담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 질문 드리는 요지는 선적 예약 변경을 했을 때에 거기 수반되는 비용을 한국은 선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제도의 미비로. 정상적인 그 선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디텐션 디머레이지는 당연히 그 조건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선적 변경, 화주가 선적 변경을 했는데 비용은 선사가 떠안는 구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보완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오늘 모처럼 우리 양 원장님 또 시간을 내서 우리 회원들과 만남을 가지고 계신데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항만공사의 이응혁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호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거는 저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국이 선주국가이냐 화주국가라는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한국이 이제 볼륨이 작다 이제 그래서 화주국가 되기에는 조금 이제 뭐 약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국이 의외로 볼륨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 넘버 10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넘버 1은 미국이고 넘버 2는 이제 일본입니다. 근데 넘버 2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리고 넘버 3가 일본인데 일본이 이제 5조 GDP가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은 뭐 2조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데 해상 수출입 물량을 따지고 들면 일본의 전체 해상 수출입 물량이 1,790만 정도 됩니다. 90만 TU. 근데 한국이 1,740만 TU가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이제 트레이드가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80%가량 됩니다. 일본은 약 30%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해상 물량이 나오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그 1,740만 중에서 60%, 약 1,040만이 부산항에서 처리가 됩니다. 사실 부산항이 항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항로가 많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상 물량이 부산항에 집중이 됐고 그래서 전기 항로를 만들 때 선사 입장에서는 부산항에서는 배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은 화주 국가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양상호 교수님의 그 발표 내용 관련해서 느껴진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뭐 KGTO, 뭐 우리 정부에서는 K 이런 용어를 많이 쓰면서 어떤 국가 해운을 조성을 해야 된다. 국적선사 육성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또 막상 저는 현장에 있다 보면 과연 뭐 국적 뭐 이런 게 이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국적선사의 그 선박을 수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는 외국적 선사들이 우리나라의 저기 그 해상 전기 항로 또는 수출입 물량 처리에 있어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항을 예로 들면 제가 아까 1040만 TU 연간 부산 혼자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000만 그 특정 항만이 수출입 항만 1000만 TU가 넘는 항만은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의 1등 항만이 LA밖에 없습니다. 1000만이 넘는 항만은 중국 제외하고요. LA 그다음 부산밖에 없는데 여기서 수출입 물량을 가장 많이 운송하는 선사가 머스크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 부산항에서 북미로 가는 노선이 주당 한 42개가 있는데요. 참고로 일본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한다는 요코하마항이 5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요코하마에 5개밖에 항로가 없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물량이 모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요코하마가 처리하는 1년 수출입 물량의 거의 4배를 부산이 혼자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결국 이 우리나라 화주를 위해서 다양한 전기 항로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실 이제 대부분 외항선사고요. 물론 이제 아까 양상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남아 항로, 근해 항로에 있어서는 국제선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꼭 많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뭐 국적, 뭐 KGTO를 해서 막 하는데 막상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화주를 위해서 그 선사들도 의도를 해서 우리나라 뭐 화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겠죠.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막상 해운은 생각보다 글로벌 산업이니까 우리가 너무 국적에 매여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실제로 미국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국적선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원양선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이번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질문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이 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국적선사가 굳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그런 톤의 말씀이신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실상은 머스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외국 선사들의 전기 항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화주가 많은 수출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without case로 봅시다.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 그 외국 선사가 있고 우리나라 선사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나라 선사가 없어요. 미국과 같이 자국 선사가 없고 다 외국 선사들에 의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만 달러가 넘어가고 2만 달러 가까이 올라갔을 때 그 화주가 배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발 굴릴 때 배를 집어넣는 임시편을 배를 우리 화주를 위해서 배를 집어넣는 게 머스크입니까? 우리나라 선사입니까? 우리나라 부산항을 스킵하고 중국 항만에 그 많은 물동량, 비싼 물동량을 가져가겠다라고 우리나라 항만을 스킵한 게 우리나라 선사입니까? 외국 선사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런 패트로나 무슨 애국심에 의해서 우리나라 선사를 키우자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해운산업 자체라는 것은 아주 우수한 국제 서비스 산업이에요.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산업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손을 꼽아 보십시오. 해운밖에 없어요. 서비스 산업 중에서 국제 경쟁을 갖고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국내 그 제조산업과 제조산업 1, 2, 3, 4, 5위와 견줄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은 해운산업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나라 화주 생각 안 하고 해운산업이라는 거를 삼국간을 포함한 그냥 순수한 국제 해운산업으로, 해운 서비스 산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주 우수하게 키워야 될 산업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수출입 화주 입장에서 보면 불황기에는 공급 과잉이니까 외국 선사들이 있는데 뭐 굳이 우리나라 선사를 키워야 됩니까? 그게 HMM에다가 초대형 선사를 지은다고 할 때 외국 선사들이 주장한 얘기가 그거예요. 왜 우리 외국 선사들이 많은데 또 당신네들이 만들어서 초대형 선을 지으려고 그래? 공급 과잉을 또 만들어서 더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죠. 그러나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갖게 돼요? 소위 우리 화주가 수출을 할 때 운임 상한이 결정이 돼, 실링이 결정돼 버려요. 우리나라 선사가 제공한 그 운임이 외국 선사가 그 이상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사가 없으면 그 실링이 없어져요. 몇 배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 역할을 한지연이 했던 거고, 한지연이 파산되면서 그 실링, 어퍼리밋을 잡아주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중소화주에 피해가 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사를 키워야 돼, 우리 국적 선사를 경쟁력 있게 키워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그냥 이만큼 우리 해운만 아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셔야 되고,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양 원장님께 소리 들리죠? 예, 들립니다. 예. 양 원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을 한번 드릴까 싶어서. 지금 그 다른 시각과 달리 이제 그 아주 영내 항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그 분석하고 책을 내주셔서 관심이 잘 갔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하나 더 좀 혹시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서 발표 안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국하고 동남아 항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에서 동남아하고 한국에서 동남아 항로하고 어떤 차이가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연구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좀 더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항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본은 이제 특이하게 아시다시피 한국하고 일본은 한국 선사들이 다 주도하고 있고 일본하고 대만은 대만 선사가, 그다음에 일본하고 중국은 이제 중국 선사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그 시장이 됐는데 그 세 개 항로를 이렇게 동시에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네. 그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 동남아 항로에는 한국 동남아, 중국 동남아, 일본 동남아 항로가 대표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 항로에 대해서 제가 어떤 공통성이 있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이 세 개 항로의 운임을 비교를 해봤어요. 운임을. 근데 아까 보여주다시피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7, 0.8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동남아 항로의 수급 상황이나 중국 동남아 항로의 수급 상황이나 일본 동남아 항로의 수급 상황은 거의 동일하다.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거의 운임이 변동된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서 동남아 가는 그 운임 지수를 한국에서 동남아 가는 운임 지수하고 실제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 수급이 거의 같은 그 시기에 수요와 공급이 등락을 같이 한다라는 걸 봐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영내 항로의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
공통적인 특징이고 또 동북아 동남아 항로에서도 공통적인 그런 특징인데 그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국가별로 투입하는 선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특정한 국가가 투입하는 선박 이외에 3국간으로 다니는 제3국 선사들이 투입하는 선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 공이 함께 조절이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항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일본에서 한국, 일본에서 대만, 일본에서 중국 관련된 부분을 비교해 봤는가라는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본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원장님 제가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원양이 3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양상선, 한진해운, 또 현대상선 이렇게 3개 있다가 지금 뭐 SM이 워낙 조그마니까 뭐 한 개밖에 없다는 기분이 드는데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국적선사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한진해운 없어질 때도 이제 그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대만을 보면은 대만은 지금 이제 그 원양이 완화기까지 하면 거의 3개거든요. 근데 우리보다도 지금 2.5배, 3배 정도 원양 컨테이너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 자국의 화물이야 우리가 아마 더 많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사가 2개 SM 같은 경우도 더 키워가지고 한 2개가 되는 게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지금도 뭐 인류학에서 그 생각하는 거죠.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좀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깔아앉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이제 전기선이랑은 정기적으로 그 이제 선박이 화물을 안정적으로 실어줘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시기에는 이게 완전히 그 깨져 버리고 운임은 정말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지고 이게 전기선이라고 하기에는 커먼 캐리어라 하기에는 이게 그 맞지 않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큰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또 코로나 같은 게 또 왔을 때 또 다시 운임이 또 10배가 뛴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좀 화주와의 관계에서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그 이제 측에서 면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게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원양 전기선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전기선사들이 물론 뭐 금융기관의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ON이라고 이제 합쳐졌고요. 중국도 이제 하나의 전기선사로 그 합병이 됐고 그런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보면 2010년대 초중반이 들면서 유럽 선사들이 초대형화가 됩니다. 선사들이 많은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초대형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1위, 2위, 4위를 다 점유할 정도로 이제 큰 초대형 선화가 되죠. 그 유럽 선사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극동으로 오거든요. 극동으로 왔다 가는데 그럼 극동에서도 유럽 선사만 다 이용할 것이냐?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커진 선사들과 경쟁하려니까 조그만 선사 갖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선사들이 도산하고 또 아시아 여러 선사들이 인수합병하고 이러는 그 취지를 가만히 그 흐름을 보시면 유럽의 그 초대형 선사화가 이런 영향을 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진해운과 현대양선이 막 힘들 때 그때 정부에서는 이 2개 선사를 합병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교수로서 제가 쓴 글에서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도 하나, 중국도 하나, 한국도 하나의 선사로 발전하지 않으면 저 이후에 그 유럽의 공룡 같은 정선사들하고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시기를 놓쳐서 우리는 한진영이라는 그런 큰 메이저 컴퍼니를 잃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뭐 그것을 뭐 거봐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아서 더 이상 그걸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그 HMM도 그렇고 또 뭐 SM상선도 그렇고 다 열심히 잘 성장하고 있고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막 재건이 되고 있고 이제 막 다시 이제 원양 해운의 경쟁력과 또 규모를 키워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 외국 선사와 경쟁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또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있는 선사들이 자기 자리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단순히 2개가 맞다, 1개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현재로서는 우선은 선사들이 더 경쟁력을 키우고 선대를 키우는 일에 더 집중을 하고요. 어느 정도 돼서 그 양사가 다 민간으로서 양사가 정착이 되고 그들이 어떤 그 서로 합치는 것이 두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하나를 합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이루고 현재로서는 2개 선사가 좀 더 경쟁적으로 더 잘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정시성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컨테이너선의 정시성이 과거에는 보통 70에서 75% 정도로 유지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는 20, 30%가 떨어져요. 거의 정시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말씀하신 대로 정기선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항만이 폐쇄돼 버리고 뭐 컨박스가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뭐 하역할 수 있는 뭐 부든 노동자들이 뭐 한꺼번에 다 격리되고 그러는데 뭐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재지변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unexpected 이벤트를 대응한다 하더라도 이런 천재지변 자체를 대응하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정시성을 회복하는 데 더 주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제도적으로 항만 폐쇄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유력한 것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사항 있으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 해사고등학교 학생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질문 사항 있으시면 학생들 좀 초보적인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인천 예. 해사고등학교 현진섭입니다. 예, 현진섭 군.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오늘 강의 들었던 소감이랑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해사고등학교 3학년 상해과로 재학 중인 현진섭이라고 하고요. 일단 우선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한세희 과장님 그리고 양창호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컨테이너 선사에서 컨테이너 관련 비용이 15%가 차지한다라는 점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채선료, 디머리지, 그리고 컨테이너 수급이 그래서 컨테이너 선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라고 깨달았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사의 입장으로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늘 양청월 교수님께서 그 북미 항로랑 유럽 항로 그리고 되게 다양한 항로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또 나중에 졸업하고 진짜 이 항로를 항해하게 된다면 또 오늘 배운 강의를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승선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컨테이너 선도 살 수 있을 것 같는데 만약에 항해사로서 컨테이너 선을 잘 타려면 또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또 역량을 준비하면 좋을지 또 한번 교수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해설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곧 또 항해사로서 일을 이제 할 텐데 항해사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가장 잘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그 컨테이너, 보통 선원이다, 해기사 선원이다, 선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해서 선박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실무적인 일 당연히 중요하죠. 안전에 관련된 일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나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이니까. 그러나 호기심은 꽤 넓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맨날 보고 있는 컨테이너선을 탔는데 맨날 보고 있는 컨테이너, 그냥 컨테이너인가 보다라고 하지 말고 오늘 본 이 책을 한번 쭉 읽고 컨테이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 그냥 박스가 아니고 그냥 선박이 아니고 이것이 화주부터 화물, 항만, 그 다음에 복합운송까지 아주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대상이구나라는 걸 갖고 호기심을 갖고 많이 공부하고 책을 읽으세요. 그게 전 더 큰 나중에 미래를 위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항해사로서의 어떤 필요한 지식들을 또 소양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큰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컨테이너, 벌크, 유선 관련된 부분을 더 깊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뭐 올바른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진수 학생, 우선은 뭐 항해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항해와 관련된 그런 그 기능은 학교에서 잘 가르쳐 줄 테고 우리 양창호 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늘 강의하신 내용은 이제 경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항해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관심을 갖고 이제 해운 경영 쪽에 조금씩 접근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쭉 들어주시는 것도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고맙고요. 이영혁 부장님, 아까 여기 채팅창에 글 좀 남기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출입 물량 수치를 공유코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부산항 물량을 이렇게 보다 보니 이제 저도 사실은 조금 뭐 놀라는 부분이라서 공유를 드린 거고요. 부산항이 수출입 물량이 이제 사실은 국가의 규모치고는 굉장히 나올 수 없는 규모의 수출입 물량을 가지고 있고 뭐 그 수출입 물량을 베이스로 해서 부산항을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전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북유럽으로 가는 전기 항로가 옛날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지금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마저도 없어졌습니다. 부산항은 주당 13개가 있는데 북유럽 가는 노선이 지중해와 북유럽 합해서 유럽 가는 노선이 13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화주가 유럽에 보내려 그러면 싱가포르나 부산 또는 다른 상해 이런 데서 환적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만큼 리드 타임이 더 늘어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부산항이 우리나라 수출입
또 수출입 파주들한테 엄청나게 큰 무형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해상 물량, 엄청난 해상 물량 규모, 또 그 부산항에 또 이 물량들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선사가 정기 항로를 만들 때 빠뜨릴 수 없는 무조건 기항을 해야 되는 그런 항만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부산항의 물량이 많으니까 뭐 우리가 또 정기 선사를 또 여러 개 또 만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됐고 오늘 정말 그 정기선과 관련된 좋은 아주 그 상식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윤상근 대표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또 터미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세희 과장님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일반적인 재밌는 설명 고맙고요. 또 양청호 원로 우리 교수님께서 이 컨테이너 경제와 관련해서 아주 소상한 그런 설명이셨고 또 여러 토론자님들께서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녹화시켜가지고 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시고요. 특히 인천해사고등학교 5명 학생들 너무 고맙습니다. 빠짐없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